그러게요. 목숨 바쳤던 당인데 1호 당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굴욕입니다. 헌정사상 첫 탄핵 그리고 첫 파면 대통령인 박 전 대통령의 또 하나의 불명예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1호 당원의 당원권 정지 얘기인데요. 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당에 대한 신념이 대단했습니다. 과거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유일하게 동지 여러분, 정당에서만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뭐냐 하면 다른 어떤 단체도 뭐 그런 여러 이념의 조합과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만 정당이라는 것은 같은 신념,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해서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만들 수 있는 정당이라는 건 그런 결사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금 맞춰서 하냐 안 하느냐 하는 거가 새누리의 앞날을 결정하겠죠. 이제는 자유한국당 동지가 아니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백성호 변호사님. 당내 규정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무슨 특단의 조치란 게 아니고요. 그 당규에 보면 이제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가 되면 그 자체로 당원권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아예 아닌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건 당원으로서의 뭐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이런 게 일체 사라지게 되는 건데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까 정규재 TV 인터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당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던 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불명예스럽게 1호 당원의 당원권이 이제 정지가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현주 기님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새누리당인데 이 새누리당의 당명과 로고를 만든 게 박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만큼 애착도 상당했겠죠. 그러니까 그 전으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을 때 그 탄핵 역풍 또 차떼기 당의 뭐 이미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당이 거의 이제 사실은 뭐 소멸 지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이 당 간판을 들고 바로 여의도 광장으로 온 사람이 바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때 사실 기사회생 했었거든요. 당 자체 기사회생하면서 결국 이제 어느 정도 다음 선거에 성과를 얻어서 당이 이제 대선을 났는데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결국 그 전의 당은 결국 죽었다. 그리고 이후의 당은 내가 다시 만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좀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07년 선거, 그다음에 2012년 선거를 겪으면서 결국 이제 이 새누리당 당명 자체도 그 당시에 뭐 지금 특히 지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그때 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당명이냐 해서 문제는 그 당명을 밀어붙여서 본인이 당명을 만들었고 새누리당도 그렇게 밀어붙인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당명을 만들어서 직접 이제 구성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뀌긴 했지만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세력 친박 그리고 여전히 당의 중심 세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당으로서 이제 기소가 되면 당원권 정지가 되긴 했는데 문제는 뭐 당원권 정지라는 게 이제 어떤 형식적인 조치이지 사실 뭐 박 전 대통령 입장에 보면 지금 탈당을 끝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애정 이것 자체는 상당히 변함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화면이 2012년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새누리당 당내 경선 때 모습입니다. 아까 화면은 뭐 빨간 옷을 입고 새누리당 이 전당대회에 나섰던 모습까지 당 활동은 좀 헌신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아서요.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부터 박 전 대통령의 애착을 느낄 수 있었던 발언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새누리당은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과감한 쇄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또 아쉽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와 새누리당 결코 멈추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저렇게 이악 물고 이제 당을 이끌었다고 본인은 자평하겠지만 당원권 정지가 된 거잖아요. 소국장님. 그런데 어제 그 박 전 대통령의 최후 변론 때 아버지가 일으킨 나라라는 표현을 대한민국에 썼거든요. 저 당은 본인이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뭐 대한민국을 아버지가 일으킨 나라, 아버지가 만든 나라, 모든 것을 만든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당도 이 새누리당은 사실상 내가 만든 당, 내가 새롭게 쇄신을 해서 일으킨 그런 당 이런 생각을 아마 여전히 갖고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조원진 의원
등 해서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을 서로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하나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를 바꾸고 가려고 하는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있는데 문제의 차이는 아까 이제 박 전 대통령 멘트에서 나왔지만 그건 강력한 어떤 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누리당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도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서도 이기고 쭉 잘 나갔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새누리당은 그러한 어떤 쇄신과 변화를 통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어떤 수구적이고 퇴행적인 모습으로 지금 비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의 이미지 차이나 여러 가지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새누리당과 지금 현재의 새누리당은 뭐 개념이 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봐야죠. 예, 이종근 실장님 네. 방금 이제 조원진 후보와 현재 새누리당이 박 전 대통령이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박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이 소식 들었을 텐데 기분이 어떨까요? 사실 박 대통령은 지금 뭐 당원권 정지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사실 자신이 직접적으로 올림머리도 하지 못한 상태로 모든 걸 다 보여가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어떤 의미에서는 새누리당이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러니까 지금의 새누리당이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대선 이후에 바른정당과 어떻게 될지 또는 당권을 누가 장악할지에 따라서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원진 의원이 만든 새누리당이 자신의 마지막 보호막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보험처럼 하나 남겨놓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는 사면 여부에 따라서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그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 최소한 자유한국당이 다 증발을 하고 바른정당이 다 증발해서 새로운 정당이 나왔는데 친박이 거기서 득세를 못한다고 한다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혼자 버티고 있는 새누리당이라도 들어가서 정치적인 재기를 꿈꿔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 재판을 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새누리당이 어떻게 되든 또는 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되든 그건 지금 자신이 지금 알 바가 아니죠. 당원권 정지돼서도 나갈 재개 발판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요.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러니까 당연하다. 뭐 재판 공정하게 받도록 해야 된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줄타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본인이 뭐 양아치 친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또 최근에 어떤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인 사채다. 이런 차마 입에 담기가 어려운 그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최근에는 이제 그 대구 경북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홍준표를 찍어야 박근혜가 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메시지 자체가 좀 본인도 아마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어디 가서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이렇게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거. 그러니까 대법원에 이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보면 결국 그거는 자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 본인이 정치 보복을 받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치적 탄압을 박 전 대통령이 해줬는데 문제는 지금 다시 정치를 또 하려고 하니까 당이 와보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지지가 없이는 또 이건 또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가보니까 이게 뭐 지지도 뜨지도 않고 근데 뭔가 또 그쪽에 가서는 박 전 대통령 향수를 좀 불러일으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참 묘한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거죠. 보니까 일단 이제 당규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당원권 정지 할 수밖에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박 전 대통령을 뭐 전부 다 이제 배척하겠다, 탈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지지율이 지금 대구 경북에서도 전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다면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어쨌거나 좀 두 개의 어떤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애매한 입장을 보이면서 당원권이 정지되니까 일부에서는 보수 단일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바른정당 쪽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런 식의 당원권 정지가 아니고 아예 그 박 전 대통령을 출당을 시켜라. 그리고 이제 친박들도 내보내라. 약간 지금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듯한 측면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원진 의원이 탈당했을 때도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친박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 인물이 나갔으니까 우리 좀 같이 하자. 그랬죠.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도 박 전 대통령 당원권 정지가 됐으니까 뭔가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어진 거 아니냐? 이게 자유한국당의 바람이죠.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예. 근데 현실화되기는 뭐 어려운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이제 홍준표 후보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강력한 어떤 이른바 쇄신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 친박계를 쳐내고 그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 속에서 뭔가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여가면서 바른정당에게 우리가 이렇게 좀 쇄신하고 거듭나고 있으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해도 사실은 보수 단일화가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당원권 정지됐기 때문에 우리 좀 더 공통분모가 생겼으니까 같이 하자. 이것을 과연 바른정당이나 뭐 그런 쪽에서 그럼 잘 됐다 하고 단일화하자 이렇게 나올까요? 뭐 별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여요. 이현정은 정리하면 박 전 대통령 이 소식 당원권 정지 소식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뭐 외부의 소식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뭐 계속 듣고 있을 테니까 본인도 봤을 때 문제는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어제 기소됐고 본인이 코가 석자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재판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어차피 이제 대선 끝난 이후에 정치권이 재편되기 때문에 크게 아마 개의치는 않을 겁니다.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원권이 정지되게끔 역설적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이 사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공판에서 이 최순실 씨가 강경한 발언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주요 발언들을 제 오른쪽에 정리한 게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글쎄 좀 너무 내용이 좀 있어서 꼭꼭 씹어봐야 될 것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세 개 말이 있는데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나눠봤어요. 먼저 이 부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낡은 신들과 후진 시계를 찾는 점점. 백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사심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략입니까? 아니면 진심입니까? 전략이죠. 이것도 전략이죠. 전략이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최순실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하고 또 달라요. 물론 박 전 대통령이 100% 사면을 받는다 나중에 그건 아니겠지만 사면의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근데 최순실은 없습니다. 그럼 최순실이 어떻게든 본인이 살아나갈 방법은 박 전 대통령과 동일한 얘기잖아요. 박 전 대통령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최소한 돈을 받진 않았다.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최순실에게는 저 낡은 신발과 후진 시계로 상징이 되는 박 전 대통령은 그런 검소한 사람이니까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고 그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본인의 연결고리만 끊고 또 하나 본인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연결고리만 끊으면 그러면 최순실 무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건 이제 최순실의 바람인 거고 나머지 객관적인 증거가 이제 저희 반한 게 좀 많아서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최순실의 입장은 박 전 대통령은 청렴결백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박 전 대통령이랑 오래오래 이렇게 내가 존경해 왔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정치 입문할 때도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고 그리고 최초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관여하지 않았고 어제 이 시간에도 얘기를 저번 대선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인은 박 전 대통령을 존경했을 뿐이 관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돈 안 받았고 자기는 관여 안 했으니까 그럼 일단 최소한 뇌물죄는 안 되네요. 이제 그런 방식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보도를 접했을 때 최순실 씨가 최초에 검찰 출석할 때 왜 명품 신발 한 짝이 벗겨져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참 그분이 이런 말을 하니까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그날 저도 기억납니다. 그 다음날 신문 기사 제목이 어떻게 나갔냐면 악마는 프라다를 신는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모 명품 이 브랜드였기 때문이죠. 자, 자신은 프라다를 신는데 그 자신이 모셨다고 스스로 표현했습니다. 모셨던 박 전 대통령은 낡은 신발을 신었다고요. 자, 몇 가지 증언이 또 떠오릅니다. 어떤 증언이 떠오르냐 하면, 자, 최순실 씨가 자주 갔던 옷가게의 그 점원이나 사장이 하는 말이, 최순실 씨는 늘 좋은 옷을 입는데, 자기 가게는 사실 굉장히 싼 가게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서 산 옷을 가만 보니까 대통령이 입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은 저렇게 우리 집 물건이 있지만 어쨌든 저렴한 그런 가격의 옷을 입게 만들면서 자신은 왜 명품을 그렇게 휘감고 다니느냐라는 증언이 목소리로 이제 그 어떤 방송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자신의 죄를 사실 어떻게든 무죄로 가져가기 위해서 한 증언일지라도 자신이 평생을 모셨다는 사람이 그렇게 검소한데 자신은 그렇게 명품을 휘감고 다닌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모셨다는 사람이 그렇게 검소하면 자신도 검소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그렇게 명품이 휘감을 정도의 어떤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대통령도 그렇게 모셨어야 되고 앞뒤가 정말 안 맞는 그런 해명이라고 보여집니다. 백 변호사님 아까 저 말 이제 낡은 신발 후진 시계 찾은 박 전 대통령 전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근데 이현정님 주변에서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소박한 편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옷 입는 것이나 뭐 핸드백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화려하거나 뭐 또 비싼 거 이런 거 뭐 전혀 안 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 있으면서부터 사실 그때 유경수 여사도 하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검소하게 많이 키웠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뭐 몸에 배해서 실제로 이제 나와서도 뭐 이제 전혀 어떤 그런 게 하지 않았고 사실 이제 그 들었던 가방 저런 것들을 보면 사실 상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영태가 만든 가방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회담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꼭 끝까지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외국의 정상들이나 정상들 부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적인 명품들을 들고 와서 또 특히 이제 오바마 같은 경우도 물론 중저까지만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를 들고 와서 그게 나중에 팔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어떤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아무도 모르는 상표도 없는 그런 가방을 정상회담까지도 들고 와서 나중에 메리켈이 보면 가방을 좀 옆에 또 맡기고 오세요 라고 할 정도로 끝까지 챙김을 보면 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좀 그런 감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옷이나 이런 데 대해 사치하고 이런 건 없이 그냥 굉장히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하나 진실- 말씀드리면 지금 결국 저 얘기가 가만 들어보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입니다 아니에요. 그죠? 결국 저 주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낡은 신발과 후진 시계를 계속 찰 정도로 검소하고 돈을 한 푼도 안 받았으니까 무죄입니다라는 주장인데 백출하는 분이 아니라. 왜 지금 이 무죄를 주장하냐면 뇌물죄하고 직권남용죄는요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박 전 대통령 무죄면 남은 모든 혐의가 한꺼번에 다 최순실 무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본인 변론하기 바쁜 시간에 박 전 대통령 얘기를 계속 하는 거는 예. 박 전 대통령이 형사적으로 무죄가 되면 본인도 공무원이 무죄가 되면 공무원과 공범관계가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사익을 취해서도 무죄가 되다 보니 저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사익 추구 안 했다. 박 전 대통령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던 최순실 씨가 헌법재판소에 나와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변에 아무도 안 계셨고 그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나가셨기 때문에 전두환 시절에 그때 많이 핍박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때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가지셔서 거의 가택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때 많은 위로를 좀 편지로나 뭐 이런 걸 많이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싶어 했고 또 나라를 선진방국에 올리고 외교적으로 막 강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 최순실 씨가 공판에서도 본인이 박 전 대통령을 40년 동안 모셨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최순실 씨 운전기사 증언에 따르면 최 씨가 전화를 딱 끊고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아직도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참 어느 마음이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운전기사의 얘기가 한번 보도가 됐었었죠. 그때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많은 것들을 자신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무 많이 요구를 한다. 그러면서 아직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됐었는데 어제도 이제 바보같이 대통령을 내가 잘못 모셨구나. 내가 잘못 모셔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최순실 씨가 이야기하는 잘못 모셨다. 이것이 어떤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 지금 반성을 한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내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고영태 씨 같은 사람을 그렇네요. 예. 예, 잘못 써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왔구나.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국정농단에 깊이 관여가 돼서 그것 때문에 대통령한테 정말 죄송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 죄가 크다 이렇게 반성하는 이런 의미에서 잘못 모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모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터지면 모두 다 죽는다라고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이 사안이 얼마나 큰 사안이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이 안 터지도록 잘 이렇게 좀 했어야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내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구나. 그 얘기거든요, 지금. 대단하네요. 머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더 보실게요. 어제 말말말 중에 핵심만 간추려봤습니다. 피고인 최순실의 두 번째 얘기. 이거 유행어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실세고 나는 허세다. 뭔가 좀 가군 라임도 있어 보이고요. 이 말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과거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이 정권이 끝날 무렵쯤에 그 게이트를 터뜨리겠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거를. 그러니까 협조를 해서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달래가면서 도와줬는데 결국은 제가 그 블루케이랑 이렇게 연결돼 갖고 더 가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결국 폐업을 하고 문을 닫으니까 저를 견제하고 저를 결국 이런 식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예.
줄기차게 다시 보면 줄기차게 그 사람은 고영태네요. 무조건 뭐 고영태 씨 얘기를 계속하는데 본인은 계속 책임이 없다는 거를 항변하네요. 이종구 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고영태가 지금 구속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들여다보면 고영태는 자신의 어떤 혐의입니다. 물론 이게 이 사무관으로 이제 채용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방국세청장으로 채용시키기 위해서는 아마도 최순실 씨가 연관되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직 사건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해야죠. 뭐냐? 봐라, 고영태 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구속되어 있지 않느냐,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무슨 말? 고영태가 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이다. 즉, 고영태가, 그러니까 WK라든지 혹은 미르, K스포츠 재단 다 보면 고영태가 소개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느냐, 나와 연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를 주장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고영태가 한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한 몇 개월간 국민들이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뭘 지켜봤냐면, 됨됨이, 최소한, 사람의 어떤 스펙이랄까요? 사람의 어떤 됨됨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했던 증언들, 그리고 수많은 그런 뭐 어떤 증거물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아니, WK나 혹은 미르재단의 관련된 것만 지금 죄를 진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다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KD 코퍼레이션에 뭐 청탁을 한 거랄지, 혹은 정일화와 관련한 삼성의 지원. 정일화와 관련한 삼성의 지원은 고영태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많은 혐의들을 거의 뭉뚱그려서 나는 허세였다 라고 지금 일단 정리해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 불가능하죠. 예, 백 변호사님, 이제 어제 최순실 씨의 태도를 종합해보면 검찰의 질문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모든 혐의를 부인하겠다, 이런 입장일까요? 지금 전면 부인이죠. 전 이렇게 아무것도 인정 안 하는 걸 참 오랜만에 보는 아니, 것 같은데. 혐의가 몇 개인데 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관련된 뇌물죄, 그 다음에 직권남용, 그 다음에 뭐 강요, 다 외울 수도 없네요. 모욕, 협박, 횡령배임, 탈세, 외국환거래법 막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네요. 이 중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들 정도는 그래도 가벼운 거라도 좀 인정을 보통 하거든요, 피고인들이. 근데 정말 전면 부인인데, 그러니까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다는 건 부인을 못하죠. 근데 그걸 끊는 방법은 박 전 대통령 공모관계만 끊으면 돼요. 그럼 삼성과 최순실의 개인적 거래면 그건 죄가 안 됩니다. 뭐 그런 방향에서 고안해서 뭐 횡령한 거 일부 정도나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고영태, 또 한 명 더 있죠, 차은택. 그 둘이 한 거예요. 문화는 차은택, 체육은 고영태. 나는 그 사람들 소개시켜준 게 다야.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냥 끊어내고 있는데, 지금 최순실 씨가 엄청나게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예. 이제는 사실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기초로 해서 본인이 저렇게 확실한 사실관계까지 부인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거의 그 재판장 입장에서, 재판장도 사람이거든요.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모든 저런 얘기들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양형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하고 상황이 또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면의 가능성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정말 뭐 극단적으로 남은 평생을 거의 구치소에서 교도소에서 보낼 수도 있는데, 아직도 상황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백 변호사님 많이 감정이 실리신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오른쪽에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보실게요. 글쎄, 저는 이 말이 더 유행화될 수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말을 보고 좀 뭔가 어색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내가 무례한이라서라는 단어를 어제 재판에서 썼다는데, 이현정 의원님. 이거 좀 자세히 풀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뭐 번개맨 친구도 합니다. 우레매. 지금 이제 원래 문외한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예. 어떤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문외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외한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무례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전적 의미로 직업이 없이 이래저래 돌아다니면서 행패 부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례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최순실 씨의 국어 실력이 보면 처음에 공항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아프다 그럴 때 그때 뭐라고 했어요? 공황장애를 공황장애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뭐 공항에서도 병이 걸리나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결국 이제 말을 또 잘못한 거예요. 또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문맥에 써야 될 의미는 바로 이제 문외한입니다. 내가 잘 몰라서 뭐 그렇게 했다 이런 뜻인데, 내가 무례한이라서 그 선이 의미는 통해요. 내가 막 행패 부리고 힘쓰고 뭐 이런 사람이라서 이렇게 했다 이제 이 의미는 통하는데, 문제는 그 자기가 원래 하고자 했던 그런 말뜻 그 자체 전혀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만 국어사전 그대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너무 최순실 씨를 정확하게 스스로를 표현을 한 그런 이 뜻이라, 무례한.
성품이 막되어서 예의 염치를 모르고 직업 없이 불량한 짓을 하는 사람.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누가 떠오르는 그런 대목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잘 규정한 것 같은 직업은 그런 있잖아요. 직업은 임대업자. 예. 참 무례한, 이건 뭐, 이제 다 뜻 아시겠죠? 최순실 덕대 하나 더 배운 것 같아요. 예, 백 변호사님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공판 내내 신경질을 내서 재판부에서 아니 신경질 내지 말고 차라리 답변하지 말라 이렇게 좀 달래기도 네. 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있는 일인가요? 없는 일이죠. 아니, 법정에서는 내 생사유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판사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검찰 쪽에는 공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요. 나를 어쨌건 죄를 묻는 사람이니까. 예. 그런데 이 지금 뭐 증거나 뭐 진술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이걸 최종으로 판단해야 되는 판사 앞에서 똑같은 질문 또 물어보면 정신병 들겠다. 좀 쓰러지겠다. 신뢰율을 달라. 뭐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순실이. 나도 사람이다. 근데 판사도 사람입니다. 판사도 계속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피고인들이 보이면 당연히 좋은 감정으로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객관적 진실과 반하는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최순실 씨가 본인이 이러면 이럴수록 본인이 형량을 중하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 인식을 못하는 건지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지 아직도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조차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부분은 변호사들이 좀 주의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이러면 정말 말 문제가 듣겠습니까? 되니까. 아니 그래도 사실 이경재 변호사도 굉장히 어쨌건 그 경력이 꽤 많은 변호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줘야 됐을 텐데 이게 주의를 줬는데도 최순실 씨가 계속 이러는 건지 아니면 주의를 줄 수도 없을 정도로 최순실 씨가 좀 막무가내로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본인한테 절대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보실게요. 보니까 벌써부터 주옥 같은 얘기들이 쏟아져서 어제 하루만이라도 낡은 신발, 허세, 그리고 무례한까지 어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백 변호사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지금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그런데 두 사람 간의 공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일단 두 명이 동시에 피고인석에 앉는 일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이 지금 피고인 신문까지 받았죠. 그렇죠. 거의 이 최순실의 재판은 거의 말미에요.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병 앞에서 같이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기는 쉽지 않으나 이제 문제는 최순실의 재판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증인 결국 공범인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나오죠. 이제 증인으로 나오게 될 텐데 증인으로 나오는 과정이 일단 검찰 일각에서는 최순실은 뭐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 계속 하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거 전면 부인이잖아요. 굳이 우리가 증인으로 불러봐야 도움 안 된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최순실을 증인으로 부르거나 또 반대 입장에서 최순실의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의 증인으로 부를 수 있을 텐데 그 상황에 되면 지금 평행선을 긋는 거에서 둘 사이에 뭐 진술이 미묘하게 갈린다면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공방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순간이 지나면 서로 떠넘기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상황은 분명히 이제 대선이 끝나고 조성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현중 의원님 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오늘 내일쯤에 검찰 공소장을 받아보게 되고 재판에 임하게 될 텐데 그 재판장이 대법정 417호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가 아주 역사의 현장이란 말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참 이 417호 법정이 참 인연이 많습니다. 역대 어떤 뭐 중요한 정말 전직 대통령 비롯해서 중요한 인사들이 다 이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저희 받았거든요. 보니까 묵직한 인물들이 다 있네요. 뭐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서울중앙지법이 뭐 딴 법정은 안 쓰더라도 나중에 이 법정만큼은 역사적인 정말 그 기념물로 좀 보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대에 있어서도 이 법정에서 어떤 정말 역사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특히 제가 기억나는 게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판할 때 저때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손을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 손을 지그시 잡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보면서 보면 백담사도 보내고 뭐 안 좋았는데 저 법정에서 저 손 한번 잡는 걸 통해서 둘은 비슷한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화해를 했다나 할까요? 이제 그런 측면인데 저는 또 한 번 상상을 해보는 게 만약 저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아는 척 할 거, 눈인사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 또 한 번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가능성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두 사람이 만난다라면
하면 과연 첫 번째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눈짓을 하면서 서로 울을 것인지, 아니면 손을 잡을 것인지 맞아요.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예, 백 변호사님, 저희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은 저렇게 영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한 법정에 선다면 저희가 저렇게 생중계로 영상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시작 부분은 되죠. 이제 시작하기 전에, 공판이 시작하기 전에 지금 최순실 관련해서도 입장에서 딱 앉고 잠시 이제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영상이 보이잖아요. 그랬죠.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역시 전체적으로 다 공개는 힘들 것 그러면 같고요. 두 전직 대통령도 수의를 입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사복을 입는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거는 박 전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박 전 대통령은 사복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완벽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사복을 입고 나오는, 피고인이 사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이 본인이 억울하다, 나는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취지로 사복을 입고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의를 입고 나오는 경우에는 최대한 어쨌건 그 재판부에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그렇겠네요. 수의를 입고 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순실 씨가 이번에 피고인 신문 과정에 나올 때 사복을 입었거든요. 한번 그랬었잖아요. 근데 사복을 입고 나오면서 꼭 전해달라고, 이게 사복을 입은 게 이걸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니라 동복이 너무 더워가지고. 저 옷이잖아요. 저. 네, 동복이 너무 더워가지고 입은 거다라고 재판부에 얘기할 정도로 본인은 지금 반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아까 그런 내용과 진술 태도는 참 배치가 많이 되네요. 예. 1호 당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굴욕과 어제 있었던 의미심장했던 최순실 씨의 말말말 첫 번째 주제로 달려와 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부터는 정치권 이슈입니다. 쏙 들어가 보죠. 주제 먼저 확인해 봅니다. 다정했던 박지원, 박영선 남매, 이제는 적장으로 맞붙었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구도만큼이나 이목을 집중시키는 두 사람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요, 오늘도 한창인 유세 현장 흥미로운 화면으로 뉴스특급 팀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